내가 절도는 했는데 살인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할 개연성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두 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시신에다 불까지 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가 일명이 아닐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네. 그래서 어린 딸, 고등학생을 목을 졸라서 실식살해시킨 다음에 도주를 했던 사건이죠. 재판부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형을 높이려는데 꺼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셔도 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팀장입니다. 저희가 항상 녹화 때 앞에 이렇게 커피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천에서 이 커피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중년 남성 2명이 이제 카페를 찾아와서 커피를 시키고 야외 테이블에 앉았는데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나가서 여기는 이제 금연구역이니까 자리를 좀 옮겨달라 양해를 구했는데 세상에나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커피를 테이블에 쏟아버리고는 잘 치워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커피잔을 또 테라스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신고해봐 이러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겨서 이 업주가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공분을 사기 시작했죠. 카페는 자주 가시잖아요. 카페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라떼 카페 아닙니까? 모르시는구나. 라떼 아. 라떼 영상 카페라고 네. 카페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영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시던 커피를 그 탁자 있죠. 거기에 그냥 쏟아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기분 나쁘니까 너 이거 청소해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남성은 밖에다가 커피를 뿌리면서 커피잔 던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커피를 뿌렸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끄러졌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예. 참 웃기십니다. 걸린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뿌린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셔야지. 아르바이트생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아마 그런 얘기 권고를 못 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같은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동병상련일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참 의아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대 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40대 엄마와 또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초의 경찰은 엄마가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상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을 듯한 기묘한 자세로 피를 흘리면서 숨져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는데 모습이 앞니가 골절됐고 어디서 맞았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고요. 얼굴을 비롯해서 상체 대부분이 또 불에 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자살이 아닌 타살이 아닐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웃 주민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22년 9월 12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네. 아마 그때가 추석 연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집 여성을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에 이웃집 여성이 50대 여성인데 어린 손녀를 데리고 피해자 집에 자주 놀러 왔던 거로 보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 여인이 피해자 가족입니다. 가족은 엄마, 그다음에 그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한테 몸에 좋은 주스라면서 연한 보라색을 띤 도라지물 아시죠? 네. 네. 도라지물을 약간 쓰거든요. 도라지물을 마실 거를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라지물은 자신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약물을 먹이면은 잠들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라지물에다가 수면제를 탄 다음에 금품을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훔치는 도중에 그만 딸하고 엄마가 깨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딴방에 자고 있었고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데 흉기를 가지고 엄마를 찔렀습니다. 음. 그리고 둥기를 가지고 그 딸을 때린 다음에 목을 조르는데 반항하니까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입술을 때리니까 이빨이 깨진 거예요. 이빨 하나 부러졌던 거예요. 그렇게 폭행한 뒤에 어린 딸, 그 고등학생을 목을 졸라서 실식살을 시킨 다음에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주를 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보면 푹 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와 딸은 중간에 깨어나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검 결과 몸속에 이 이웃 주민의 집에서 발견된 정신과 약하고 동일한 약 성분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건 뭐
당시에 그 반려견 CCTV가 집안에 있었대요. 근데 그 선이 네. 뽑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순간은 안 잡혀 있지만 지금 말하는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땐 이 이웃 주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거 추석 때 이 기사가 났을 네. 때는 사실은 가족 간에 존속 폭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사건이 아닌가 하고서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며칠 있으니까 이웃집 여자였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영락 없이 지금 이 이웃집 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약물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약물들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의 몸에선 당연히 나왔겠죠. 그렇죠. 이 약물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을 만든 거니까. 도라지 물에. 네, 도라지 물이라는 것의 실체가. 그런데 이 도라지 물에 들어간 성분이 아미노플로니라제팜 이라는 거하고 브로마제팜,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 이렇게 4개인데요. 위에 있는 건 수면제 성분이에요.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렇기 때문에 정신병에 꼭 쓰는 약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4번째 클로르프로마진은 일반인이 가가지고는 이건 절대 처방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아무리 아들이 무슨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약물을 구해서 뭐 존속으로 또는 뭐 친족으로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클로로프로마진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현병에만 처방하는 약물로서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은 결국에는 피해자의 뭐 몸속에서 발견된 클로로프로마진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웃집 여성이 어떤 진단명을 갖고 있었느냐만 확인하면 그러면 지금 약물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스를 마시고 이 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몸에 좋은 주스라고 해서 마셨는데 너무 어지럽고 눈에 초점이 없다. 네. 라는 글을 남겼고 이후에 이 이웃집 주민의 집에서 동일한 정신과 약이 발견이 됐고 또 절구통에 밑부분에 동일한 약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라지 물을 준 건 확인됐고 그 안에 약물을 탄 게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본인은 얼마든지 밝혀내라. 아닙니다. 원하는 그렇게 되세요. 모르니까. 어디니까 아닙니까? 나타나니까 아닙니까? 밝혀내라는 얘기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고 네. 오히려 아들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중학생 아들은 같이 먹었는데 15시간 동안 잠을 잔 거예요. 네. 아까 엄마하고 딸은 깨어났기 때문에 네. 이 여성이 살해했던 것인데 아마 의심이 할 거예요. 독자들이. 아니 그 여성이 혼자하고 엄마하고 딸이 있으면 대항하면은 피할 수 있지 않냐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약물에 취해서 비몽사몽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들이 현장에 왔을 때 반항하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살이 아닌가 보다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항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약간 수사 반향이 약간 엇나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친족 그 맞아요. 살해처럼 이렇게 엄마가 보도가 됐잖아요. 생활고로 자살을 네. 했다. 맞아요. 이런, 네. 타살 혐의점이 있으려면 친입 흔적도 나와야 하는데 친입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문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고 알다시피 흉기 같은 것도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거기에 송수를 하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옆집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증거를 확인해가지고 검거를 했어요. 11월 25일 날 구속영장을 쳤는데 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말 한 거예요. 뻔뻔하게. 아니 밝혀내세요. 이런 식으로. 아들이 또 진술을 했는데 그날 이 이웃집 주민이 입은 옷이 흰 티셔츠인데 뭐 검은색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근데 네. 이 여자는 나는 그런 티셔츠가 없다라고 했는데 주변 CCTV에 그런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까지 걸어가는 게 나왔거든요. 다 지금 나와 있는 그런데 본인은 상태고. 계속 아니라고 네. 하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이 거짓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인사건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5일 후에 경찰이 그 피해 여성의 딸인 고등학생의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네. 범행 당시에 여고생의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범인을 가져갔는데 그거를 5일 후에 찾았는데 그 피의자 여성, 옆집 여성이 그 근방에서 뭘 버리는 걸 CCTV에 찍혔어. 그게 거- 휴대폰이요. 예, 그렇죠. 찾아봤더니 분실된 휴대폰을 찾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선 또 DNA가 안 나왔대요. 피의자의.
피의자의 DNA라는 것이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살갗이라든지 여기에 묻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고 닦거나 닦아서, 이러면은 네, 닦아서 안 묻어 버렸어요.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묻혔다가 지워졌다. 이건 못 찾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손에도 상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본인도 상처가 네, 났는데 뭐 얘기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은 뭐 농사 짓다가 배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근데 정황이. 뭐 지금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약물이 너무 특정적이어가지고 이건 사실 그 주변에서 뭐 조현병 환자로서 이런 약물을 처방받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 동네에.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약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트라제팜 성분이 들어간 약물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딸과 아들에게 미친 어떤 후유증 비슷한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외국에선 이거는 데이트 강간할 때 쓰는 약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즉시 잠이 드는 거예요. 의식을 잃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는 트라제팜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대요. 이걸 계속 복용을 하면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약물이어서 미국에서도 이거를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중단했다가 지금은 이걸 다시 파는 상태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아마 용량을 이제 조절을 아마 하겠죠. 그런데 지금 딸이 문자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올린 글이 몸이 맘대로 안 된다. 그렇죠. 초점이 흐려지고 하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글자가 다 깨진 상태로 이렇게 입력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아들도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벽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의식이 이제 제대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약물의 어떤 후유증 같은 이런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약물을 먹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아들이 범인이면은 누나랑 엄마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약을 먹고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의식을 말이 안 되는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지금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왜 하느냐. 더군다나 만약에 약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라지 청에다가 계속 부어 넣었으면은 피해자가 일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그래서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네. 그 9월 10일 이전 한 25일 전에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여성분이 도라지 물을 먹었는데 의식을 네. 잃었어요. 잃었는데 네. 금품을 이거는 그럴 수 절도가 아니고 있죠. 강치거든요. 네. 피해자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그렇죠. 모녀한테 썼는데 예. 모녀가 좀 덜 마신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꽤 났을 걸로 보여요. 훔치는 도중에 깨어나면 도망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 동기가 그렇죠. 예. 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이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서 금품 라고 감치. 그렇죠. 네, 내가 보는데 절도는 했는데 살인은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할 개연성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이 먹은 약물을 보니까 조현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 높아서 그러면 전형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만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뭐 그런 모든 거를 다 합쳐가지고 변호를 했을 개연성이 높아서 그래서 2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거거든요. 얘기를 당연하죠. 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시신에다 불까지 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사형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무기징역이 무기징역. 1심에서 나온 이유는 지금 이 피고인의 어떤 정신 상태에 문제를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형량을 줄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조현병이 있다 그래도 범행 당시에 아주 말짱한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가 사실은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네, 조현병은 원래 있었는데 만성 질환인데 문제는 범행 당시는 너무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획살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고의로 무슨 일을 벌일지를 스스로 알고 한 행적 아니면은 이렇게 일어나기는 어렵죠. 만약에 그러면 이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들면 가서 귀금속을 훔쳐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엄마와 딸이 깨어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즉흥적으로 뭐 살인을 했느냐. 지금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건 계획적이었을 거다라고. 아니 계획적이라기보다 뭐 고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존재한다. 더군다나 지금 1위는 우발적으로 죽였을 수는 있어요. 뭐 엄마랑 마루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깨어나니까. 거실에. 그쵸. 엄마는 거실에 있었고. 근데 딸은 정말 죽이려는 의도로 들어가서 죽인 거잖아요. 신고할지 모르니까 죽일 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나가서
증거물을 뭐 여러 번 은폐하기 위한 훼손을 했잖아요. 요 대목 다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살인한 의도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말한 거 뭐냐면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할 수가 나가면 도망을 있는데 가면 되죠. 그 죽인 이유가 네.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니 얼굴을 하니까 신고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웃이니까. 신고를 못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해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으로 힘들다라고 보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 올 때 죽일 의사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범위가 발생해가지고 맞아요. 살해했다라고 네, 보는 네, 게 맞을 것 네, 같네요. 네. 아들은 왜 살려줬을까 그럼? 그게 또 이런 분들의 이제 독특성이죠. 아. 만약에 합리적이면 만약에 증거를 남기지 않죠. 그렇죠. 두 사람을 이미 죽였어요. 이 집에는 세 식구 산다는 거 뻔히 네. 알아요. 그럼 이거를 덮어야 되는데 그럼 방에 자고 있는 저항하지 못하는 아들까지 얘기도 있었는데 들어가서 죽이고 나가야 예. 은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목에서 어떤 판단력 상에 뭐 당장에 이 부분은 막 흥분해가지고 다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네. 여기에 자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아들까지 사망을 했다면 범인 찾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진짜 자살로 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황이 보게 되면 지금 처음에 초동수사를 형사들이 실시한 건 맞는데 초동수사 이후에 또 천천히 살아가 보면은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가족을 살해하고 한 건지는 타살인지는 확인이 되거든요. 시간 문 이게 지금 9월 10일 날 난 거를 11월 25일 날 영장을 쳤으니까 한 2달 걸렸어요. 맞아요. 재판 시간이 네, 걸렸는데 꽤 됐어요. 네. 처음에는 증거가 좀 못 찾았던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 피해자도 나오고 휴대폰도 찾고 네. 또 그리고 도라짐을 그 신문도 양물도 찾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CCTV 확인했더니 그 배달업체 오기 전에 딸이 들어갔고 엄마가 들어갔고 자기 같이 갔는데 딸도 못 봤다는 말이 있는데 봤거든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여성은 어차피 걸리게 돼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요. 살아남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아마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호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피해 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정적인 그리고는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센터를 통해 가지고 병원까지도 다 이첩을 시켜주니까 꼭 피해자 지원센터를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유, 황당하고 참 이 어린 중학생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부모가 졸지에 사망을 했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본인이 약간 의심도 받긴 받았거든요. 뭐 억울하기도 하겠거니와 그렇죠. 누나의 시신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떨 정도면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 범인 이웃이 선의로 주는 이런 사건이 작년에 난 거 아닙니까? 9월 12일 날. 네, 그리고 경찰에서 11월 25일 날 구속시켰다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거의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사실은 네. 바로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성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부인하는 것도 맞죠. 네. 봐라, 내가 아니라고 우긴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내 생각에 저 사건을 보면서 나는 뭘 느꼈냐면 아니 내가 아는 이웃집에서 만약에 음식을 갖다 준다? 도라지물 필요 없어요. 만약에 빵을 준다? 장식을 준다? 의심하죠. 이거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러면 드시면 안 돼요. 마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사회가 너무 각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 피의자가 계속 발뺌하고 있는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이 판단력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끝까지 정말 아마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부인할 거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래야 또 이제 변호인이 조언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사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본인도 아마 그렇다는 걸 예상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하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무기 지금 검찰이 사형이다라고 항소를 한 거잖아요. 항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변호사가 아마 조언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확실하죠. 본인이 후회하는 네. 걸로 보이고 반성문을 막 써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감형이 가능해요. 네. 근데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은 감형은 어렵죠. 자, 오늘 이웃 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항소를 했지만 2심 그리고 항소심까지 갔을 때 더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에 멈췄어야 되는 일이지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살해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살인의 고의는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조현병이 지금 이 사건의 어떤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형을 높이려는데 꺼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셔도 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튼 변호인 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아들이 부디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 수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